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TV 수신료, 이른바 준조세라고 하죠.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공공을 위해 쓰이기 때문에 TV 수신료는 준조세로 분류됩니다. 현재 TV 수신료는 1981년 2,500원으로 결정된 이후 40년째 동결 상태고요. 공영방송과 교육방송은 공익성을 기반으로 광고 재원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공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수신료 분리징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방통위가 이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언론계 분위기는 어떨까요? 미디어 비평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열린 라디오 YTN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움직임에 대한 언론학자들의 견해는 어떤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통위가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하려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어떤가요? 지금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그렇죠. 저 수신료를 전기요금 거둘 때 지금 통합징수를 하게 돼 있죠. 이게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분리징수를 하려면 이제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거죠.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니까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서 고치면 되는데 행정절차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시행령을 고치려면 이렇게 고치겠다라고 하고 입법 예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14일에 시행령 개정안을 방통위에서 전체회의에 처음 상정을 했고 네. 근데 특이한 것은 상정하자마자 그날 개정안을 의결을 해서 이틀 만에 바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입법 예고가 된 상태고요. 입법 예고 기간이 행정절차법을 보면 이제 40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입법 예고 기간도 10일로 단축을 했습니다. 물론 법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아예 생략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 수신료 징수라는 게 수십 년간 계속되어 온 것인데 이렇게 갑자기 크게 긴급 사안이 생기지도 않은 상황에서 매우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겠다는 근거가 뭔지도 궁금하고 이렇게 서두르는 배경도 좀 궁금합니다. 예, 서두르는 배경은 뭐 차차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분리징수 부분은 이게 분리징수를 하는 근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원래는 통합징수를 하기 전에는 전기요금하고 수신료가 따로 징수되던 거죠. 네. 그러다가 1994년에 통합징수를 시작을 했는데 아주 원칙적으로 보면 전기요금 따로 텔레비전 수신료 따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맞는 거니까 분리징수가 원칙적으로 맞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KBS는 아시다시피 방송법에 따라서 설립된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리고 방송법에 보면 수신료를 징수해서 KBS의 운영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고 또 수신료는 방송법에 규정이 돼 있기를 TV 수신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납부해야 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종의 준조세라고 할 정도의 특별 부담금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네. 그 액수도 KBS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회 승인을 받아서 정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징수 방법까지 법에 자세히 나와 있고 이걸 시도지사에게 위탁해서 징수할 수도 있고 KBS가 특정 기관을 임의로 지정해서 그 기관에다가 징수물을 위탁할 수도 있도록 법에 근거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근거를 따라서 다시 말해서 방송법의 근거를 따라서 KBS가 한국전력을 징수업무 위탁 기관으로 지금까지 지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통합징수를 해온 거기 때문에 네. 이걸 바꾸겠다는 거죠. 분리징수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걸 근거로 시행령에서 분리징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바꾸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론을 좀 살펴보면 네. KBS 안 보는데 TV 수신료 내야 하나요?
집에 TV도 없는데 이 수신료 내야 하나요? 온라인에서 이런 글들을 좀 본 것도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야 부담금을 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누구든지 아무리 금액이 2,500원 작다 하더라도 나는 텔레비전을 잘 보지도 않는데, 그리고 요새는 텔레비전을 주로 직접 텔레비전 수신기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라든지 휴대폰 단말기라든지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KBS를 직접 지상파로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온라인이나 또는 IPTV라든지 이런 다채널 서비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KBS에 왜 또 돈을 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KBS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의 상당히 중요한 우리 사회 전체의 공적 기구라고 생각을 하면 단순히 그렇게 온라인상에 나타난 여론조사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한다는 것은 무리일 거고요. 더구나 근본적으로 보면 어떤 정책 결정을 이렇게 온라인 찬반 투표를 통해서 추진한다 이런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뿐만 아니고 이번 정부만도 아니고 사실 이전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걸 통해서 정책적인 사안을 온라인으로 많이 의사를 받아서 정책에 반영한 적이 있긴 한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중복 투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조사 자체의 문제 이런 것들도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론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KBS 수신료 문제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온라인 찬반 투표가 분리징수 권고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KBS 입장도 좀 살펴보면은 방금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대해서 KBS 입장은 어떤가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KBS에서는 일단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제가 좀 처음부터 설명을 다시 좀 드릴게요. KBS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한 것은 일방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아마 지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미 지금 그 현재의 시행령 개정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하는 지금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내놓은 상태죠.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판단은 어차피 헌법재판소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논의를 해봐야 될 텐데 KBS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KBS가 보통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찬성하는 그 사장에 대해서 찬성 쪽이든 반대 쪽이든 대체로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보수적인 진영에서는 현재의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나가야 이 수신료 문제가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사장을 몰아붙이는 그런 모양도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은 KBS의 PD협회, 기자협회 같은 쪽에서는 사장에 대한 신임 투표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까지 와서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갈등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궁금한 게 KBS는 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까? 어떤 타격이 있을까도 궁금하거든요. KBS 수신료가 2,500원으로 정해진 것이 1981년입니다. 그때 물가하고 지금 물가를 비교해 보면 당시에는 매우 큰 돈이었죠. 그러니까 1981년에 2,500원을 지금까지 올리지 않고도 KBS가 저렇게 운영될 수 있었던 거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텔레비전 수상기 보급이 엄청나게 늘었죠. 그 사이에. 네. 그리고 1994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전을 통해서 통합징수를 시작을 한 건데 통합징수를 하기 전에 징수율이 한 50% 정도였다고 해요. 그게 지금 통합징수를 하면서 97%까지 올라간 건데 실제로 수신료는 1981년 이후로 한 번도 올리질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신료 인상을 몇 배를 한 효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수신료를 걷어들이기에 좋은 제도였던 통합징수 제도를 만약에 없애버린다면 최소한 적어도 통합징수를 하기 전에 5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하고요. KBS에서는 지금 현재 한 6천억 정도 되는 수신료가 1,000억대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심한 과장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어떤 가구 구조라든지 사람들의 어떤 KBS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렇게 급감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주장은 아니지 않을까. 만약에 KBS에서 6천억 정도 되던 수신료 재원이 1,000억 원대로 떨어진다고 하면 KBS가 정상적인 경영을 하기는 힘들어지겠죠. 그렇군요. 또 지금 KBS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수신료 재원이 급감하게 되면은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KBS가 아무래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KBS에 수신료 재원이 없어지면 결국은 광고를 늘리든지 다른 콘텐츠 판매를 늘리든지 그렇게 사람들의 여론에 좌우되는 영향이 더 커질 텐데 네. 시장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KBS가 조금 일반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시청률이 높지 않을 것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힘들어질 것이고 또 KBS가 재난방송이라든지 이런 공적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부분에서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KBS가 그동안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왔다라고 보시나요? 일각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사실 있거든요.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편파적인 방송이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사실. 예, 사실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눈앞에 나와 있는 것은 KBS의 수신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지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청자들이 수신료의 가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까? 수신료의 가치를 만약에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정권이 공영방송을 이렇게 흔들 때 왜 공영방송을 이렇게 흔드냐라고 나서서 보호해 주려고 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겠죠. 네, 그렇지만 그렇겠죠. 지금은 사실 오히려 여론조사를 해보면 분리진수를 찬성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걸 보면 별로 지금 시청자들은 수신료의 가치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공영방송의 가치를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이 공영방송의 가치를 의심받게 만든 원인이 있을 텐데 지난번에 TBS 사태에서 김어준 씨와 같은 경우도 있지만 지금 공영방송들이 일반적인 상업적 매체가 하기 힘든 일 그리고 모든 시청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방송 이런 쪽으로 과연 우리가 원칙적으로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분리징수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떤지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방송 언론계와 대중 사이의 견해차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도 있을까요? 결국은 사람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구나. 이럴 때에 그 시청률이라든지 어떤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만드는 방송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공영방송은 어느 정권이든지 집권하고 나면 사장 바꾸고 또 이사진 바꿔서 사장을 바꾸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의 방송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기관처럼 자꾸 인식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방송 업계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가령 지금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정권에서 하고 있는 어떤 지금 현재 분리징수 노력, 분리징수 움직임이 방송 장악이다 이렇게 그냥 비판할 것이 아니고 네. 그렇다면 그 비판을 넘어서는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KBS라고 하는 공영방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사회적 논의의 장이 좀 마련돼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살펴보셨나요? 이번 주엔 매주 오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방송하는 뉴스킹 박지훈님이라를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6월 8일부터 21일까지 총 2주간입니다. 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들으셨군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토론 코너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시사 프로그램에서 가장 열띤 시간은 아무래도 토론 코너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보수와 진보 성향의 패널이 한 명씩 나와 의견을 들려주다 보니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이 크게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다른 시각에 이의를 제기하고 언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지난 6월 9일 당대표 코너에서 정미경 전 국민의힘 의원과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출연했을 때 이런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네.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설에 대해 용해인 대표가 정미경 전 최고께서도 지명되고 나면 얘기하자고 하시잖아요 라고 하자 정미경 전 의원이 토론을 할 때 나와 있는 패널 개인을 얘기하는 건 자제를 해줘야 될 것 같다고 받아쳤는데요. 이에 용해인 대표는 상대방 말을 받아서 이야기를 못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토론을 하겠냐고 반박했고 정미경 전 의원은 인신공격 비슷하긴 하지 말라고 받아쳤습니다. 이후로도 코너 내내 이런 말꼬투리를 잡는 소모적인 신경전이 이어졌는데요. 이 경우 진행자가 더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준다면 청취자들의 피로감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예. 비슷한 상황은 6월 13일 정치 용봉탄 코너에서도 있었습니다. 세포동의안 부결, 이동관 특보 아들 학폭 관련 논란 등을 두고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원수원장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감정적으로 부딪히다 보니 청취자들이 듣기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봉주 교육연수원장은 말씀 잘하셨어요. 책상 안에서 법조문 몇 번 배워서 사법고시 패스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검찰 얘기를 왜 믿어요라고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갔고요. 네. 김용남 전 의원은 매번 말씀드려도 이해를 잘 못하시니 나중에 검찰 조사 한번 받아보세요. 검찰 안 믿으니까라고 진정되며 받아쳤습니다. 이에 진행자는 개인적인 두 분 의견이시다며 중재하려고 했었지만 신경전은 코너 내내 이어졌고요. 마무리 발언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다고 덧붙였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중재가 이뤄진다면 좋겠습니다. 좀 건전한 어떤 토론을 벗어나서 감정적으로 의견 충돌이 격화되면 진행자가 갈등 중재 역할을 더 잘해줬으면 한다는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토론 때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모든 패널이 언쟁을 벌이는 건 아니고요. 6월 12일 총선 열정 코너에서는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총선과 관련한 각 당의 생각을 들려줬는데 두 패널 모두 각자 진영을 충분히 대변하면서도 상대를 인신공격하지 않은 발언들이 돋보였습니다. 네. 이에 진행자도 점잖게 두 분이 말씀 주셔서 오늘 총선 열전 다음에도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다. 괜찮으시면 출연 좀 부탁드리겠다라고 덧붙일 정도였는데요. 올바른 토론의 모습을 보여줘 이후 고정 패널로서의 출연 제안도 고려해본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 짚어볼 부분 있을까요? 지난 6월 14일 수요일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이어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이 출연했는데요. 그날 진행한 세 개의 코너 모두가 세포동의안 부결 논란과 싱하이밍 대사 발언 논란, 이동관 특보 자녀 학폭 논란 등 같은 주제로 패널만 바꿔가며 얘기를 나눠 변별력이 부족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다양한 정치권 입장을 듣기 위해 패널을 구성한 점은 이해가 갔지만 그런 부분은 그날 토크킹 코너에 나온 3명의 패널 선정으로도 충분해 보였고요. 적어도 한 개 코너 이상은 민생과 관련한 이슈를 짚어준다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네. 지난 6월 16일 이슈 인터뷰 코너가 그런 선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코너에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전화 연결해 간호법 폐기 2주가 지난 시점에서 국민에게 차질 없는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를 풀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특히 지방의료인 부족 현상과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에 박민수 차관은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중증 환자 위주의 응급실 운영 등 구체적 답변을 덧붙여 청취자 불안감을 잠재우는 적절한 인터뷰 선정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평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최근 정유정 사건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강력범죄가 일어나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죠.
이렇게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회 표면 위로 떠오르는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래 여성을 살해 시신을 훼손 유기한 정유정 사건, 또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정말 보기도 힘든 흉악 범죄 뉴스를 접하면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네네. 이번에 흉악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죠. 네, 20일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입니다. 제안하는 이유를 보면은요. 개별법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근거를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현재 얼굴과 다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것이 신상 정보 공개 제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거든요. 네. 대상 범죄가 제한적이고 또 공개 대상자가 공소 제기 이전 피의자에 한정되어서 불합리하다라는 지적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대안을 낸 건데요. 특정한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예방 강화를 통해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디지털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국민의힘의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 또 다른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요. 같은 당에 비슷한 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들도 있고 또 홍석준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의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취지는 거의 비슷한 법들이 이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는 6월 12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법무부에 대해서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 이렇게 주문한 이후에 관련 법안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를 어떻게 바꾸자는 건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먼저 연쇄살인, 강간, 살인 미수, 아동 성범죄 등 흉악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 가장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머그샷이란 것은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범죄자를 체포한 다음에 이렇게 센치 자 같은 게 보이는 그런 거 앞에 세워놓고 이름과 수감번호 같은 거를 적은 판을 들고 정면사진, 측면사진 이렇게 찍잖아요. 네네.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보정이 되지 않은 실제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네. 머그샷을 요구한 이유는 최근에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서 신상공개 결정이 났던 피의자들의 경우에 신상이 공개는 됐는데 과거 증명사진으로 공개돼서 실물과 너무 다르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또한 송치 과정에서도 피의자를 보여주기는 하지만은 피의자들이 외투와 모자, 안경, 마스크 등으로 이렇게 완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나타나고 있어서 실물을 거의 볼 수 없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어요. 네. 현재 경찰은 피의자가 동의하면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신분증 사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최근에 4년간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31명 중에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이에 신상정보 공개의 원래 취지인 국민의 알 권리, 피의자의 재범 방지 효과가 달성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잇따랐던 것이죠. 따라서 이번 법안에는 피의자 등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결정일로부터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되 수사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라서 적법하게 수집 보관하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정이 안 된 최근 모습을 촬영해 공개해서 신상 공개 실효성을 높이자는 거죠. 그렇죠. 한편 정부 여당은 이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것도 쟁점의 하나입니다. 네. 기존의 살인과 강도, 흉기를 동원한 성폭행 혐의 피의자에서 이제 아동 성범죄자,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폭력, 그리고 여기에 좀 논란이 있는데요. 내란, 외환, 테러,
마약 등 중대범죄 피의자로까지 넓히기로 한 것입니다. 네. 또한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도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하기로 이렇게 법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긴 하지만 당정 간의 결론이 어느 정도 난 후라서 네. 우리가 이 내용을 짚어보는 게 사실 사후 약방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네. 최근 언론 분위기를 보면 흉악범 피의자 신상공개 실효성을 높이라는 주장, 또 피의자도 신상공개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저도 언론 보도를 쭉 훑어봤는데요. 여러 언론 보도에서 정유정 씨 송치 장면을 보여주면서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보도가 많았고요. 네. 또 정유정 씨의 그 사진이 공개됐는데 그 사진을 보고 이거 친구들도 못 알아봤다라는 그런 제목의 보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배후로 강도살인, 살인 예비 혐의를 받고 구속된 유상원, 황은희 씨의 사진이 공개된 바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보도를 봐도 이 그 증명사진이었는데 너무 보정된 것 아니냐. 이럴 거면 신상 공개를 왜 하냐라는 여론이 많은 그런 보도가 이제 계속 이어졌어요. 네. 제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빅데이터 서비스인 비카인지를 통해서 2023년 3월 24일부터 6월 22일까지 그러니까 3달간의 피의자 신상공개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자 총 476건의 보도가 있었어요. 기간을 좀 좁혀서 5월 24일부터 6월 22일까지 한 달간의 보도를 확인해봤더니 340건이었는데요. 예. 이는 정유정 사건 그리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유튜버가 공개했잖아요. 이런 이유로 최근 한 달간에 관련 보도가 매우 급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달간 보도가 476건이었는데 한 달간의 보도가 340건이니까 굉장히 몰려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제가 이 한 달간의 보도 340건을 제목만 보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머그샷과 신상공개 대상 확대 등을 해당 법 개정을 찬성하는 방향으로 보도한 것은 163건 정도 됐습니다. 이게 48% 정도를 차지합니다. 반면에 아니다. 이번 이 법 개정 이거 신중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담은 제목은 16건. 그러니까 4.7% 뿐이었어요. 나머지 제목들은 이렇게 분류할 수 없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네. 전체적인 언론이 전해주는 분위기는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피의자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 신상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좀 많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반대편도 볼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보도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이 주장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정말 많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이런 주장들이 조금씩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YTN의 6월 2일자 보도 신상공개 13년 엄격한 기준 요구하는 이유는 이라는 제목의 앵커 브리핑에서 신상공개 제도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관한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일단 신상공개 판단 잣대가 일관적이지 않다라는 주장을 전하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 5년 사이에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 2만 8천여 건 가운데 심의위원회 개최 횟수가 1%도 채 안 됐다라는 경찰청 자료가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수사기관 재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대중적인 관심을 크게 받은 사건의 피의자만 공개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표했고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서는 인터넷 기사에 댓글이 많이 달린 사건일수록 공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신상공개는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이라는 공공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인 만큼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YTN에서 보도를 했어요. 예. 사실 이번 논쟁의 쟁점은 지금 쭉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하는 부분,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신상공개 방안들이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효과가 있을까인 것 같아요. 소장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저의 의견보다는 보도들을 좀 더 정리해보고 싶은데 네네. 한국일보가 올해 1월 8일에 보도한 흉악범 인권부터
그리고 대가족도 있는데 신상 공개 논란 5대 쟁점은이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1월에 보도한 거니까 굉장히 이전 보도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보도를 통해서 신상공개 제도의 주요 쟁점과 함께 우리나라의 이 신상공개 제도 관련된 논의의 역사를 쭉 훑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보도를 모두 전해드리지는 못하지만 한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자신의 그 생각의 폭을 넓혀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보도에서 쟁점을 5가지로 말해요. 그러니까 공개할까 말까, 범죄자만 공개할까, 피의자만 공개할까, 또는 오히려 공개 수배 때나 이게 필요한 게 아니냐, 사진 공개가, 그리고 흉악범 동의를 왜 받아서 그 사진을 공개하느냐, 그러니까 흉악범의 동의 필요 없이 그냥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이런 얘기. 그리고 마지막 쟁점으로 이게 도대체 효과는 있는 것인가, 이렇게 5가지 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이 보도에서는 경찰청 인권위는 효과 측면에서 의문이 있다라는 의견을 표했다라고 합니다. 네. 오히려 형 집행 후에 사회 복귀나 재사회화를 곤란하게 해서 재범 가능성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라는 점도 보도에서 나오고요. 네. 당시에 그 경찰청 인권위의 권고문에서는 일반 예방 측면에서도 국내일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시행된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를 통해서 사회 안전망이 더 나아졌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큰 예방 효과 기대에는 선을 그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 사회가 이 논의를 충분히 찬찬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언론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는 국민 여론을 근거로 해서 피의자 신상 공개 확대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보도를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좀 차분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니까요. 너무 급하게 추진되기보다는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언론이 보다 차분하게 그리고 좀 더 쉬운 내용으로 국민의 어떤 분노만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차분한 공문장 역할을 해주기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쉽게 생각할 문제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네. 피의자 신상, 머그샷 공개 등 변화의 바람은 필요하면서도 무죄 추정 원칙이나 연좌제 성격 등의 시선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여실하게 느껴집니다. 사회적 공론 과정이 시급하다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